네, 이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세 번째 시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마을 만들기. 최근에 가장 핫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을 만들기라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들을 보면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는 지역복지의 양적, 질적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지방자의 정책 결정권자는 계속적인 집권을 위해서 주민, 이익단체, 정당 등의 외부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한다면 정치적 지지의 획득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옛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 우리 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선거철만 되면 아동 청소년 쪽 예산이 줄어든다고 표현하기는 좀 멀었지만 늘어나지 않는 다른 노인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방자치의 도입이 지역복지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 역시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기득권 세력과 지방 공직자의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등으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든지 사회적 갈등의 정대, 지방 재정의 불균형, 그리고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등 다양한 측면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 언론상에 그러니까 가장 떠들썩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최대한 긍정적인 면으로 이게 이제 이야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와 이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산물. 저도 이제 2006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때 당시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데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조직보다 더 오래,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래 이 활동들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보장계획이 소수 몇 명에 의해서 연구 용역이 맡겨지고 결정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면, 최근에는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이 확대되고 그 의견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과정도 거치고 그 안에서 수많은 토론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진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특히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기존의 사회복지적 접근과는 다른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임의단체 개념의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상설 그리고 지역에 한 500명 정도의 인원들이 모여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는 위원회 협의체로 발전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법, 제도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10년 동안 법적 근거와 수립을 하면서 변화 발전했다. 특히 이제 2015년도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수급금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확대되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민과 간의 협력의 활성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 균형 발전 등 지역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념에서 사회보장 영역으로 확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 8대 영역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게 더 확대되면서 지역사회보장으로서의 명칭이 변경된다든지 내용에 있어서도 보건, 복지 이외에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영역이 확대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 도민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삶의 질인 실질적인 향상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에 대한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데가 그러니까 영역들이 다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인원이 이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다 현재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하는데 내용의 풍부에 있어서는 조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계획은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의무화시켰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1년 이상 13, 14개월 정도를 토론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가 의회로 가서 승인을 받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시장한테 가서 그에 대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승인을 거친 이후에 이것을 도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행 결과에 대한 있어도 체계적인 평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장 지표를 활용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무엇보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을 위해 취약지역 선정 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 지역사회 보장 수준 지표 외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중요성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정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의 공통된 욕구와 지역의 복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합적인 복지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의 참여로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전문 서비스를 지향하며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목표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친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뽑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논의를 거치는 과정들도 지난한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지역복지 정진이라는 목표 중심으로 이해할 때 한국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복지정책에서 차지한 의미와 위상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획일적인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에서 지역복지에 대한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재발견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복지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계획을 통해 궁극적인 지역 주민의 복지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990년대 이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마을 사업의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마을 단위 계획과 관련 사업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서도 주민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주도 마을 계획 수립, 마을 복지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 저희 지자체도 재작년에 마을 계획 수립 그리고 안에 마을 복지 계획 수립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부터 마을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와 같이 하면서 그 안에 복지 계획들이 담기고 있다. 이처럼 마을 단위, 동 단위의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 활동이 주체가 되면서 세태에 가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신뢰와 후계성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게 된 사례가 나타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을 단위 복지계획, 소위 말하는 마을계획, 동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면 준비 단계, 수립 단계, 공유 단계라는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주체성을 가지고 지역성, 협력성, 실천성을 가지고 진행했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를 한번 보면 공공과 외부 전문가의 역할이 중심이 되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만 몇몇의 주민의 욕구와 목적, 문제의식에 의해서 공공과 외부 전문가 구체적인 진행 방안을 찾는 과정에 다소 주민 참여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수립 단계는 주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매회기별 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의 참여와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계획 수립의 목적과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 표현을 경청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한다. 이때 당시에 이제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수의 의견들도 받아내는 작업들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공유 단계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하고 향후 계획을 실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라는 부분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광주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준비 단계에서 공공과 외부 전문가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고 수립 및 공유 단계에서는 주민 주도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과정에서 주민과 공공, 외부 전문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동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서 주민의 주체성이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 공공, 외부 전문가 간의 적절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세 번째,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실천적, 그러니까 세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에 있어서 운영 부분, 주민 참여, 이행 과정 모니터링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사업을 운영하게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민간 협력 및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계획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찍혔다면 최근에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류를 어떻게 시키고서 이제 1차년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사회 계획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위원들의 역할들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마을의 변화,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마을 만들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시작했던 커뮤니티 디자인 그리고 일본의 마치쭈꾸리의 영향을 받아서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역할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하향식 개발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의 창출 및 공동체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며 기존의 도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적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국내의 마을 만들기는 일본의 마치쭈꾸리와 서구의 커뮤니티 디자인에 나타나는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적 활동과 동시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공목지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부터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역사 마을 만들기,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의 사업으로부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 사업, 강원도의 산촌 생태마을 사업 등이 있다. 김해시도 행복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공동체 이렇게 하면서 프로젝트들이 있었죠. 근데 단순하게 예산 지원에 이런 것들이 거쳤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었지만 지금도 그러한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동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읍면 단위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무슨 해피 사업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혹시 군 단위, 읍면 단위에 생활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가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습니다. 1990년대 마을 만들기가 도입되면서 주민 역량의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이 향상이 돼야 이것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주민 참여는 역량 강화를 통해 정진될 수 있으며 주민 역량 강화 과정에서 자신감을 고양하고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마을 만들기는 주민연령 강화를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푸른 경기 도시대학, 부평 인천 도시대학, 성북구 도시 아카데미, 뭐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강의하고 실습 이론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량들을 키우고서 자신감 있게 어떤 프로젝트라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 사업도 활성화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이 되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삼터 가꾸기. 마을 만들기는 생활 환경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즉 마을에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거나 불쾌한 문제들을 개선 및 해결하며 주민 편의의 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간이나 시설 장소 등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형성. 마을 만들기는 주민 조직들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마을에서의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절되었던 이웃들과의 커뮤니티가 회복되며 그들의 의사소통 경로 및 활동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공동체를 만든.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야, 그러니까 활성화되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을 사람 만들기입니다. 즉 마을 만들기는 책임감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을 육성하는, 마을 주민들이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으로 민주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다. 뭐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죠. 유튜브에 뭐 성미산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 공동체 프로젝트를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마을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구나. 성미산 마을 같은 경우에도 성미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런데 동네 뒷산 같은 개념, 그러니까 낮은, 근데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이렇게 했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지역에 지역화 시켜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의 추진이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및 주민 교류, 경관과 개선,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다수 동의하지만 마을 특성을 고려한 추진 방법의 개선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동체 역량 강화 방법은 그 목적에 따라 리더 및 실무자 교육, 주민 워크샵, 주민조직 구축, 모니터링 및 홍보, 의식 강화, 매개 공간과 시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화학과 관련된 내용, 공동체 조직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방안들에 대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김해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을 통해서 마을의 그러니까 변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초창기부터 활동은 삼안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에, 삼방동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핵심이 빠져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근데 사람이라면 공급자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사람. 그러니까 인문학적 접근에 대한 고민들이 약하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의 고민이 뭐고 이런 고민들을 함께 풀어주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전문가 몇 명이 모여서 계획을 만들고 뭐 용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겠죠. 만들고 이것이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고 지역에 내려와서 단순한 이런 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닌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안에도 몇몇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이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 지역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진 자 중심의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김해시도 특히 삼방동 지역도
처음에 초창기 설정했던 지역과 다르게 이 지역이 옮겨가면서 기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김해대학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제 기형적인 모습, 도로 하나를 쭉 연결해서 김해대로 온다든지 사업 공간이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러니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우리들의 고민들 또한 함께 있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에는 영국의 지속 가능 마을 만들기 실천 사항에 대한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간의 공동체 활동이 공유되고 응집되어 강력한 지역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활동하며 활동적이고 포괄적이고 무엇보다 안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이며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하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마을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넷째, 주거 환경과 자연 환경의 조화로움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건축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직장이나 학교 등을 비롯하여 생활 편의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 등이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여섯 번째, 다양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일곱 번째,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모든 주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공공이나 개인 및 자발적인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거주하게 될 미래 세대에 대한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지금 당장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가능 마을의 필요 요건을 보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등에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위한 요소는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지속성은 지역 주민의 사회적 통합을 통한 열려있는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며 지역 주민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야 된다. 경제적 지속성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경제활동 시설이나 산업 유치, 주거 생활을 위한 안정성 확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도시 및 주택과 관련된 경제적인 가치 상승 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적 지속성은 보행자 중심의 마을 계획, 편리한 대중교통 확보,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과 같은 환경오해 방지, 지역 생태적 가치 등의 정진을 의미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주거 환경 개선, 도시 재정비.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 재생인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가? 너무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삼방동도 건물이 5개나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조금 그렇게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갈 정도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성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만들기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성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마을 만들기는 핵심 주체인 주민 모임, 주민자치회, 분여회, 세입자 등 마을 주민들을 비롯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배원센터 등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구의회, 구의원, 시의회, 시의원, 민간 법인과 단체,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일반기업, 대학, 전문가 등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등장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세입자 이런 거 있는데요. 세입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안 담겨 있어서 이제 답답한 거였던 것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세입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따라서 참여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의 규모가 딱 5년 이렇게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나면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공간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남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참여 주체가 로컬 거버넌스 형성이 되어 마을 만들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마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원주민과 외지인,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 재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반대 이런 다양한 입장차를 고려해서 갈등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 추진에 관해서 공동체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 간의 관계 형성을 이제 유도해내는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보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책에는 사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면 로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마을 만들기 및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력의 변화. 그러니까 성미산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만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게 있어요. 마을 사무소 이런 것들이. 마을 리더, 주민협의회 및 양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과 주민능력 강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예산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지원, 정기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에는 부산 산성마을에 대한 예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